하겠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은 우리 학교 자산관리학부, 자산관리 건축 건설학부 겸임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학원,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부동산 세법으로 아주 스타 강사님이시고요. EBS에서도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강의도 하고, 꼭 지금은 이제 안 하시고 그때 하셨죠? 지금도 올해도 저 EBS 강의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EBS TV 보면 방송 나오나요? 강의. 예, TV로 나옵니다. 방송 강의. EBS 플러스 투어. 예. 여러분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EBS에서 강의하시는 우리 저 스타 교수님하고 같이 해요. 해커스도 하셔요. 예, 해커스 하고 있습니다. 예, 해커스에서. 저도 예. 해커스 듣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네, 안성은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예, 반갑습니다. 그럼 예, 강성 교수님, 예, 까지 너무 시간 부여받지 마시고요. 예, 되는 대로 뭐 좀 예, 빨리 끝나도 되고 좀 늦게 끝나도 되니까 예, 편하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조덕훈 교수님한테.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그러면 저와 함께하는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고득점 전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한테 반갑고요. 또 그다음에 후에 또 유튜브나 또 홈피를 통해서 보실 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작년까지 4회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34회 시험이 치러졌는데 33회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가지고 특히 지금 34회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어려워진 35회 시험은 올해 2024년 35회 시험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 아직 발표는 안 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시험 난이도를 이제 높여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겠다. 그래서 상대평가 이슈가 계속 됐었는데 상대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유지하는데 다만 이제 시험 난이도를 통해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고 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된 후에 이제 시험을 합격하신 후에 실무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가 아마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인지 또 세법과 관련해서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다른 내용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보시면 이어서 보시면요. 부동산 세법의 개요 및 고득점 전략인데요.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자, 기초 과정을 우리 들으신 분도 계시고, 자, 그럴 건데, 강의를 또 처음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세법에 대해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것인데, 세법은 말 그대로 세금에 관한 법입니다. 세금에 관한 법인데, 다만,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 내용을 우리 시험범위로 하죠.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리고, 또 고득점 전략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또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는 세금이 어떤 건지, 또 그 다음에 양도시에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동산 취득할 때는 어떤 세금을 제일 먼저 내냐면,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을 제일 먼저 냅니다.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법에 열거된 대상 물건을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 그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부동산을 대표적으로 취득할 때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예전에 등록세라는 세금과 예전에 면허세라는 세금이 통합된 세금인데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이럴 때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또 돈을 갚아요.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하죠. 그럴 때 또 전세권 같은 거 설정 등기하거나 말소 등기하거나 뭐 임차권 설정 등기하거나 말소 등기하거나 그럴 때 우리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뭐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예요.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요. 자,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그래서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양도소득세요.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 부과되고요. 그럴 때 우리 같은 개인의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요. 우리 지방세와 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처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5개 이 주요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부동산 세법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세법. 자, 이 세법 고득점 전략인데요. 세법은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효자 과목이다. 항상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대개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부동산 세법의 출제 비중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맨 나중에 공부해요. 다른 과목 다 공부하고서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판에 이제 막 허덕이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씩 공부를 꾸준히 해두시면 이 부동산 세법 막판에 마무리할 때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요즘에 킬러 문제 틀리라고 절대평가에서는 이제 절대적으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는데 그 킬러 문제 몇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무난히 맞출 수 있는 효자 과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과목이고요. 또 그 다음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두고두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중개 실무에 진출하시는 학우 여러분들은 실무에 나가셨을 때 여러분들한테 고객들이 제일로 필요로 하는 제일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과목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은 공부하실 때도 수험생의 어떤 그 마인드로 준비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실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내가 이거를 도움을 주고 내가 절세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요. 또 정말 그래서 효자 과목이다. 말씀드립니다. 세법을 잘 하시려면요. 일단 세법이란 과목은요. 일단 다른 과목의 공부도 그렇지만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삼위일체가 필요한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한번 보시면 이해예요.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1차 과목 같은 게 부동산 학개론이라든가 민법 같은 과목은 일단 이해가 이제 대부분의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얘기하기를 부동산 학개론은 이해가 7할, 8할이다 이렇게 8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법은 일단 이해가 중요한데 근데 그렇지만 세법은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세법은 암기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지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맞추고 또 그다음에 응용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암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암기는 온갖 방법을 다 써요. 뭐 그래가지고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연상기법, 온갖 방법을 제스처와 악센트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세법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율이라든가 등등 기본적인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암기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암기가 일단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암기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거. 자, 근데 또 암기만 갖고는 안 되고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과 자, 보세요.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목들 간에 헷갈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 헷갈립니다. 세금, 취득세라는 세금과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헷갈리고 재산세라는 세금과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같은 부동산 보유 단계 수가 되는 세금인데 막 헷갈려요. 그래서 양도소득세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것들을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을 잘 하려면 이해와 암기와 비교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이요. 처음 공부하실 때 일단 용어요. 기초 우리가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처음에 뭐 민법도 그렇죠. 용어만 일단 정복이 되면 그러면 이제 거의 절반은 이제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건데 이 용어를 익숙하게 익히시고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강의들을 들어도 내용이 안 들어오는 것은 사람들이 제가 첫 강의를 처음 기초 강의 같은 걸 딱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막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어려웠어요. 막 이런 분이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어려운 이론이나 내용들을 절대 강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어렵다고 느껴지느냐? 용어가 낯설어서요. 용어가 낯설으니까 그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용어의 낯설음을 처음에 극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이론 같은 것을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초이론을 통해서 용어를 익히시고, 그 세금들의 어떤 구조 모습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시험에서 이제 우리 중하급 난이도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중상급 난이도의 내용 CMI를 공부하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의 시험은 2차 과목에서 합격자 수를 이제 2차 과목의 난이도를 통해서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틀리라고 내는 킬러 문제가 있어요. 그 상급, 최상급의 난이도의 문제들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려고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공부하실 때 심화 이론을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그러셔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고 나중에 버렸던 거 챙겨가면 되고요. 또 이게 이제 이론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다면은 반드시 세목간의 그 비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는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비교 공부를 하시고 세목간의 비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압축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시험용 공부는 단거나 자기가 압축을 해가지고 시험장까지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압축, 단권화된 어떤 요약집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만의 어떤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핵심 압축된 어떤 요약 같은 집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자기가 필기로 쓰면서 만드는 것은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수님들이 추천해주는 어떤 그런 교수님들이 만들어준 그런 요약집을 본인이 거기다가 이제 줄을 걷는다거나 표시를 한다거나 거기서 어떤 넓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권하는 게 좋지 본인이 처음부터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보면요. 나이 40이 넘으면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됐어 알았어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 그래서 몇 마디만 딱 하면 벌써 다 뒤에 나올 얘기를 다 우리가 짐작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인생의 눈치 구단이 되잖아요. 그 눈치 구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사례 경험을 통해서 눈치 구단이 된 것처럼 문제 풀 때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많이 얘기해요. 제가요, 이론을 들을 때는 분명히 알았는데요. 문제 풀려고 하니까 막상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어떤 게 포인트인지 모르고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첫째 핵심 포인트를 그 내용에 그 어떤 법 조문이든 어떤 이론이든 나오면 그거의 핵심 포인트가 어떤 건지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걸 바꾸는지 출제자가 어떤 걸 바꿔 출제할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고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사례 경험을 통해서 이 어떤 조문이 나오고 어떤 이론이 나오면 여기서 어떤 게 포인트, 어떤 걸 바꾼다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측을 하려면 다양한 어떤 인생 경험을 쌓아서 눈치 구단이 되는 것처럼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기출문제,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 인해서 있죠.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런 문제 사례 적응력을 우리가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기초 이론, 그 다음에 기본 심화 이론을 학습하고 세목간 비교하고 또 요약을 해서 단권화하고 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례 예측을 하고 포인트를 익히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득점 전략 학습 진행 상황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 완결합니다. 세법을. 자, 공부는 이렇게 하시고 또 당부 말씀을 드리면 고득점 전략이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항상요. 완벽한 이해보다는 완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강 또는 완독. 그래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강의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강의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용어가 나오고 그러면 탁 멈춰가지고 그 네이버 사전이라든가 이런 용어 사전 찾아가지고 또 플레이하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백해를 다시 듣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강의 들을 때는 그 강좌의 처음 강의를 들을 때는 무조건 그냥 멈추지 말고 플레이 계속 플레이해서요 조금 1배속보다는 1.2배속으로 배속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의다 그러면 배속을 1.2나 이런 식으로 조금 빠르게 해가지고
복습할 때는 더 빠르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무조건 멈추지 말고 완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전체적으로 이 과목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법의 기본 원칙, 세법은요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뭐 실질과세 원칙이니 등등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런 세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은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을 반복하라. 자, 처음에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낯설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용어의 낯설음을 극복하라. 극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낯선 어떤 곳에 가서도 그렇고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가보는 수밖에 없고 자꾸 만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1회독, 2회독, 3회독 계속 과정이 진행되면 회독수가 늘어날수록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생소해서 그런 거니까 전혀 좌절할 필요 없고 또 그 다음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세법은요, 이 세금들의 특성이 있어요.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고, 재산세는 어떤 세금이고, 양도세는 어떤 세금인지 그 특성이 있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비교하라.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고, 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누가 이 세금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또 이 세금은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징수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 과세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건데, 이런 세목들의 구조 특성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이나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론을 공부했는데요. 문제 풀리니까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분들은 이론을 공부하실 때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틀리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이 포인트고 출제 포인트고 어떤 식으로 이런 이론들을 출제하고 있는지 그 경향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기출되는 어떤 그 중하위 난이도 문제 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는 절대평가라 60점입니다. 60점 문제는 어떤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상주가 난이도를 나눴을 때 중하위급 문제는 합격하는데 60%에 해당되는 이론은요. 자주 기출됐던 거예요, 이미. 자주 기출됐던 내용들을 확실하게 그 이론들을 익히면 그러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틀리냐면 그 난이도 높은 틀려도 되는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 30% 정도 해당되는 그 고난이도 문제 때문에 그 이론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런 이론들은 틀리거나 모르거나 그러더라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고 우리가 꼭 맞춰야 되는 60점을 맞춰야 되는 그 자주 기출되는 중하위급 난이도 이론들을 철저히 학습하고 이걸 꽉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그 문제 그러니까 킬러 문제 같은 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것들은 버려도 몰라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우리가 세법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세 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조세 총론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어 왔는데 최근에 계속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예전에는 한 문제가 또 계속 나오다가 또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대개 이제 최근에는 두 문제 정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35회 시험도 한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취득세에서 이제 원래는 세 문제, 예전에는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두 문제 정도 고정돼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란 세금은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3회, 34회 지금 계속 한두 문제 출제되고 35회 시험대에서도 한두 문제 출제 예상되어지고요. 재산세가 원래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계속 예전에 고정돼서 나왔었는데 최근에 지금 33회, 34회만 지금 두 문제가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역시 두세 문제, 35회 시험에서도 두세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지방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에서 각각 한 문제씩 27회 시험 때
지방소득세, 32회 시험 때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각각 한 문제씩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독립한 문제로.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고 조세 총론에서 이런 세금들의 특징을 공부하게 되게 되는데 그런 특징을 좀 알고 이렇게 가셔도 충분합니다. 막판에 살짝 몇 문제 풀면서 대비하고 가시면 충분한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부동산 보유 단계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라고 그러는데요. 얘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계속 되다가 최근에 32회 때는 세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외적으로. 근데 대개 지금 33회, 34회 두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런 형태로 한 두 문제 정도 35회 시험도 출제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자, 우리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죠. 실무적으로도 제일 중요하고. 양도세에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33회, 34회 계속 최근에 지금 5문제 나왔는데 35회 시험도 많이 나오면 6문제, 그렇지 않으면 5문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타 국세라고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 중에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합니다. 대여.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 개인은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내는데 그럴 때 이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이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이 소득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33회 시험 때 두 문제가 나왔어요. 원래 가끔씩 한 문제씩 나오던 부분인데 이게 두 문제가 나왔고 근데 이게 이제 33회 때는 계산 문제 한 문제, 풀 수 없는 계산 문제 한 문제, 또 맞출 수 있는 또 소수령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34회 시험에서는 이제 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가끔씩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35회 시험은 안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와도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되어지고요. 만약에 기타 국세에서 문제가 안 나오면 양도소득세에서 6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방세와 국세에서 출제 비중이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지방세 출제 비중이 더 높았어요. 국세보다. 근데 최근에는 지금 지방세는 지금 보니까 6문제 출제됐죠. 네, 근데 국세가 지금 보니까 8문제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국세 출제 비중이 좀 더 높고 35회 시험도 이런 경향으로 국세가 조금 더 높은 출제 비중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또 우리 세법은 보면 계산 문제가 이렇게 한두 문제가 출제돼요. 여태까지 계속 한 문제가 나왔어요. 역대 계속 지금 최근에 10년 사이에 계속 한 문제씩 출제되다가 이게 이제 33회, 34회만 예외적으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자, 왜 두 문제가 나왔냐 그러면 계산 문제 나오면 수험생들이 대부분 이제 이건 이제 거의 포기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작년에 저한테 배운 분들 중에는 계산 문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풀어냈는데요. 그런데 풀 수 있었고 연습 제가 찍었고 그래서 찍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숫자만 다르지 똑같이 제가 계속 막판에 강조한 문제가 나와서 막판에 한 4번 정도 연습한 문제가 나와서 수험생들이 풀으셨어요. 그런데 푼 분도 있지만 대개 합격생분들은 풀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계산 문제라면 애초에 포기. 그러니까 두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세법 문항수도 많지 않은데 그냥 거의 그냥 이 두 문제는 틀리게 되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왜 자, 이 두 문제를 출제했냐면 역시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수험생들이 못 맞추게 하려고 이렇게 두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35회 시험도 한 문제 나오거나 정상적이다 그러면 한 문제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작정하고 또 두 문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가 다른 과목들은 보면 뭐 엄청나죠. 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박스형 문제가 최근에 이제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박스형 문제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는데 세법도 박스형 문제가 최소 두 문제에서 뭐 네 문제 이렇게 보통 뭐 어릴 때는 5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34회 시험만 이제 박스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나마 그래도 득점을 할 수 있었던 자 그런 시험이었고요. 보통은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놓기 문제가 가끔씩 또 출제가 돼요. 이렇게 가로 안에 집어넣는 그런 문제가 또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합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법은 출제 문항수가 작잖아요. 근데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요. 원래 그래서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요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이제 종합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고 그래서 여러 테마의 내용을
한 문제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도 두 문제 나오면 그 중에 한 문제 나오면 그 중에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세목별로 종합 문제는 거의 한 문제 출제해가지고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테마만 찍어서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되고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공부 양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종합 문제 네다섯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각 세목의 주요 내용을 오주선다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세법은 이 세금은 세목들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취득세를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득세 공부한다 그러면 자 이거예요. 항상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요거를 꼭 떠올려 보셔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요게 그려지면 이제 공부 완성인데 이 세금은 누가 부과하는 세금인지,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부과하는 세금인지, 과세주체. 또 이 세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인지 이런 것들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연락이 강의만 했더니 화면에 보이는 분은 우리 조덕훈 교수님하고 안성훈님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자, 우리 계신 곳에서 제가 맨날 하는 건데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네, 허리도요. 네, 좌로 우로 한 번씩 돌리시고 하셨습니다. 기지개도 한번 켜시고 좋습니다. 우리 인강을 보시는 분들 따라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목을 공부할 때 취득세든 재산세든 양도세든 공부하실 때 항상요. 뭘 떠올리냐면 이 세금은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인지 어떤 것을 취득할 때, 어떤 걸 보유할 때, 어떤 걸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인지, 과세상. 그 다음에 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 세금인지, 누가 내는 세금인지,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표준이라는 거, 과표라는 거 어떻게 결정이 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그래서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자, 이 과세표준과 세율은 뭐 항상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각 세목별로 출제가 되는 항상 출제 1순위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는지, 어떤 세금을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 있습니다. 과세권자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를 보내오는 세금이 있고요.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국가나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 세금인지. 자, 징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은 비과세가 되는지. 그래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일정 경우에는요, 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세권자가 아예 과세권을 처음부터 포기해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은 비과세가 되는지. 자, 다시요. 앞으로 세목을 공부할 때 이게 떠오르면 공부 완성이에요. 이 세금은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 세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누가 이 세금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하고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하고 이 세금은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되느냐. 이게 떠오르면 공부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세목 공부할 때요. 자, 그 다음에 합격을 위한 우리 학습 제가 좀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자, 학습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합격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만약에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공인중개사 한번 공부해볼까? 우리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요. 합격의 준비물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물이 있어야 되냐면요. 먼저요. 합격의 의지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제 고시학원 같은 데서 1월 달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1월 첫 강의를 할 때는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막 의지 불타는 그 모습들이 막 보여요. 자, 그런데 이게 2월 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석자들이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남녘에서 복숭아꽃, 아니구나. 자, 산수유 피고 동백꽃 핀다, 막 이러면은 이제 슬슬 막 결석들 합니다.
그러다가요, 3월 달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르르 또 막 다 나옵니다. 막 또. 그래서 막, 재도전하시는 분들, 작년 아꼈게 떨어지신 분들 막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그래서 막, 우리 고시원 같은 데가 막 시끌시끌합니다. 막 분위기가 들뜨고. 그런데 요게 4월 달이 돼서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피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제 결석들하고 막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두 달 공부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처럼 난이도 높여가지고 어렵게 출제되는 시험에서는 대부분이 또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분들은 공부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신 분들 또 아니면 뭐 창업하시는 분들 또 가정주부 뭐 이렇게 가정주부는 노는 게 아니죠. 집에서 가사노동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육아하고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오로지 우리 학창 시절처럼 공부에만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에, 적은 시간을이라도 투자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많이 공부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하루에 어떤 수강생분들은 물어봐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되나요?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분이면 그렇게 한 6개월 이상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요. 공인중개사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고시에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어떻게 공부해요? 이 하루에 10시간 공부라는 것은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꾸준히 그냥 일정 시간씩을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실과 끈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끈기 있게 실망하지 말고 공부하다 보면 인생도 그렇지만 공부도 똑같이 굴곡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막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끈기를 갖고. 그래서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자, 수험 시작의 첫 단계 합격의 의지와 꾸준함과 성실함과 끈기를 준비하시고요.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대비를 빨리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요.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빨리 시작하는 게 장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최근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는 이슈가 계속 몇 년 동안 계속되다가 결국은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절대평가로 하겠다. 다만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합격자 수를 조절하겠다. 이게 내부 방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3회, 34회가 지금 그 전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런 식으로 출제해가지고 합격자 수 조절하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34회 시험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그랬는데, 자, 15,000명, 몇백 명 나왔어. 15,000명대가 나왔는데요. 이게 15,000명대가 합격자 수가 나온 것은 근래 최고 적은 합격자 수입니다. 대개 2만 명 내외로 나왔는데 지금 15,000명 나온 것은 35회 시험도 15,000명대 내지는 그보다 더 적게 합격자 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통해서 합격자 수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빨리 시작해서 공부를 충실하게 해야지 우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간 어설프게 공부하면 조금 부족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를 높여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시험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 망설이다 늦게 시작하면 힘들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많이 아둥바둥하면서 공부하시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게 좋다는 걸 당부드리고요. 망설이면 합격만 늦출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망설이지 말고 공부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금 즉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일 각 과목을 수강하라. 이게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매일 강의를 수강하시고요. 또 학습 이렇게 책을 보시는 분들은 독학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책이든 아니면 강의든 가급적이면 강의를 수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매일 수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일 각 과목을 수강하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한 과목만 한 달 내내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 한 달 내내 그냥 확실하게 계속 공부합니다. 그래서 민법을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 한 달 내내 공부해서 확실하게 잡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법은 맨 마지막에 공부하고 그래서 자 출사표를 던진 후에 한 몇 개월 후에 세법을 공부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하다 보면 그 과목 공부할 때는 그 과목은 잘 아는데
나중에 한 바퀴 다 다른 과목 다 공부하고 와서 그 과목을 다시 공부하려면 그 과목은 다 시험용 공부 시발성이 강해서 다 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만 한 달 내내 공부하는 그런 금물이고요. 일주일에 매일 한 과목씩, 어떤 분들은 여력이 되면 오전, 오후를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공부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각 과목을 수강하시는 것이 제일 최선이라는 걸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처음 시간은 이제 없으셔가지고, 직장인 분들 중에는, 우리가 이제 학우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학업도 이제 대학 공부도 해야 되죠. 또 그 다음에 직장도 다니셔야죠. 그러니까 창업도 종사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1차만 공부하겠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1차만 공부하시더라도 무조건 처음에는 1차, 2차 과목을 같이 공부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우리 조 교수님이 조덕형 교수님이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뭐 세법적인 거라든가 공법적인 어떤 개념들도 다뤄주긴 하지만 그래도요. 부동산 학개론 문제에서 공법 문제 뭐 네 문제 출제되고 세법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법을 기본적인 강의만 들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1차만 공부하는 분들은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공법을 공부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부동산 학개론만 공부하면 그렇고요. 또 민법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공시법이나 세법, 중개사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과목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걸 꼭 당부드리고요. 올해 시간이 없어가지고 1차만 계획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론은 무조건 1차, 2차 과목을 같이 공부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세 번째, 동차 준비생은요. 1차 과목에 집중하되 2차 과목은 매주 학습 또는 수강하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 1월 달부터 이제 공부 시작했다 그러면 5, 6월 달까지는 1차에 집중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매일 강의를 수강하시되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은 6, 7월 이후에 집중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를 집중 학습하시라는 것은 1차만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1, 2차를 매일매일 이렇게 요일 계획을 짜서 수강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되 다만 남는 시간에 무조건 또 주말 같은 때 직장인분들은 주말이라든가 남는 시간에 1차에 시간을 투자해서 집중 학습하시라는 말씀이고 2차 과목 매일 강의는 수강하시되 복습은 살짝 그냥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살짝 한번 교수님들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내용을 한번 살짝 보시고 던지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1차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공부 또 학습 전략 중에 가장 기본적인 스탠더드한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처음에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과목들의 내용을 저는 모르는데 처음 듣는 분이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거의 좀 어렵고요. 내용이 다 이해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해가 됐다 안 됐다 그냥 그러더라도 완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버려야 산다. 자, 여러분요. 이해가 안 되는 걸 갖다가 이해하려고 처음에 막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회독수가 늘어나면 나중에는 내가 이런 거였구나. 이게 저절로 알게 되는 건데 처음에 괜히 이해 안 되는 것 갖다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은 버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것만 챙겨서 가시면 되고 나중에 순환이 거듭될 때 이제 버렸던 거 이해가 되면 하시고 또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절대 틀리다고 내는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아예 기술 문제에서도 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예 그냥 버리고 가시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틀리라고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문제들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한 번 딱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풀 필요도 없고 기술 문제도 그런 것들은 그냥 풀 필요 없습니다. 자, 버리고 가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양을 처음에는 무조건 조금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 조금씩만 챙겨서 가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용 공부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교수님, 저는요, 분명히 강의를 들을 때는 알았는데요. 제가 돌았으면 잃어버려요. 또 어떤 분은 제가 강의실 안에서는 분명히 알았는데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뭘 외웠지? 막 이러면서 집에 도착하면 배운 내용이 가물가물하대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돌아서지 마세요. 문 열고 나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요. 시험용 공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 머릿속에는 그냥 엄청난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더럽네. 하루만 지나면 싹 지워지고, 하루만 지나면 싹 지워지고 그러는데, 미치겠어요. 그러는데, 많은 합격의 수많은 선배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시험용 공부는 희한해요. 자, 분명히 알았는데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금방 날아가 버리고 빠져나가 버리는데, 시험용 공부는 보고 또 보는 게 공부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까먹으면 또 한 번 보고, 까먹으면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줄여서 여러 번 보는 게 제일 좋다는 걸 당부드립니다. 절대평가 시험은요, 절대적으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킬러 문제라고 했는데, 킬러 문제, 킬러 문제가 수능에서도 막 킬러 문제가 문제되고 그랬었는데, 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요, 상대평가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상대평가 같으면 문제를 쉽게 출제해도 괜찮아요. 예, 쉽게 출제해가지고, 대부분, 만약에 커트라인이 90점이다. 다 대부분이 90점이야. 막 8, 90점씩 맞았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줄 세워서 커트라인 90점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린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문제 쉽게 출제했다. 60점 예를 들어서 넘는 사람이 10만 명이다. 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틀리려고 내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으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맞추려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이론들은 맞추려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런 문제를 맞추려고 시험장에서 낑낑매면서 3분씩, 5분씩 시간 투자해가지고 문제 풀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다른 손만 잡아주면 답이라고 벌떡 일어서는 이런 문제들을 놓치고 당황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시험은 절대적으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무조건 출제합니다. 34회 시험에서 합격자 수가 15,000명으로 확 떨어진 이유는 왜 그러냐면, 중개사법 있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이 중개사법 과목이 절대 틀리라고 되는 킬러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절대로 틀리라고 되는 6문제가 예전에는 한 문제 있거나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두 문제 있거나, 근데 이번에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은 2차 과목 전략에서 중개사법을 무조건 고득점 해야지 되는데, 그래가지고 공법에 보태주고, 공법은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틀리고,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틀리고, 이래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중개사법의 점수를 보태주니까 8, 90점 맞아가지고,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33회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34회 시험에서 중개사법 6문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틀리고, 나머지 이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문제들 다 맞췄으면 80점 정도 나오는 건데, 그 나머지 문제에서 실수를 하니까 중개사법에서 6, 70점 나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법은 또 공법을 고득점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어떻든 그 문제 출제가 된다는 거. 자, 35회 시험 같으면 더군다나 이제 절대적으로 틀리는 이 킬러 문제를 무조건 출제할 건데요. 각 과목별로. 이제 이게 더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요령은 딴 거 있어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저한테. 교수님, 절대평가 문제에서 절대로 틀리라고 내는 이 킬러 문제예요. 교수님이나 구별하지 저희들은 어떻게 그런 문제를 구별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구별할 방법 어떤 거냐고요? 이게 킬러 문제인지 아닌지는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딱 문제를 봤더니 못 보던 내용이에요. 못 보던 내용. 그러면 그게 킬러 문제예요. 킬러 문제라는 것은 한 번도 안 나왔거나 그런 문제를 갖다가 출제하면 그게 킬러 문제고, 자, 또 잘 안 나오는 부분에서 어떤 그 조문은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깊은 내용을 끌어다가 골치가 바꿔놓으면 우리는 못 맞춰요. 여러분들 못 맞춘단 말이에요. 밥만 먹으면 10년, 20년씩 저처럼 20년 이상 강의한 사람들도 한 번도 출제 안 된 건데 못 보던 조문이 가끔씩 지문에 들어있어요. 자, 그런 것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맞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 안 보던 거, 부동산 학개론 같으면 작년에 문제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가지고 저 복수정답 2문제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출제한 사람도 문제를 제대로 출제 못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히냔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은 도통간에 딱 봤더니 잘 못 보던 거다. 자, 그러면 그게 킬러 문제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빨리빨리 제끼고 똘똘한 문제 손잡아주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모의고사 풀 때부터 못 보던 게 나왔네? 빨리 제끼고 똘똘한 문제 풀어주는 이런 거. 이걸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모의고사 잘 나왔어요. 근데 막상 시험장 갔더니 앞부분부터 모르는 문제가 나오니까 당황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예, 당황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당황하면 제 경험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지만 까매져요.
문제를 지문을 읽었는데 2번 읽었는데도 내용이 막 잘 안 들어와요. 그럴 정도로 당황하면 공부했는데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킬러 문제는 빨리빨리 제끼라는 거. 세법도 최근에는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이 킬러 문제가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킬러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과목 2교시 고득점 전략인데요. 공시법과 세법을 합쳐가지고 우리 2차 2교시에서 우리가 문제 100% 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데 40문제가. 자, 우리가 등기법에서 30%, 지적법에서 30%, 세법 40%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럴 때 이 평균적인 수험생은 등기법을 어려워합니다. 물론 등기법이 전 쉬워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등기법이 어렵습니다. 이번 34회 시험 봤던 학생 중에, 수강생 중에 어떤 수강생이 있었냐면 자기가 공익근무 요원을 등기소에서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등기법이 자신 있다. 그래서 등기법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수강생은 공시법만 공부하고 세법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학우 여러분한테도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자료 공개해 줄 건데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개해 줄 건데 두장 세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세법을 두 장이 압축한 건데 이 2장 세법을 보시면 8문제를 맞춥니다. 8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라도 보고 가라고 그 당부를 했건만 이 수강생이 안 보고 그냥 갔어요. 공시법 자신 있고 공시법 합쳐서 60% 여기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 다 맞겠다. 세법은 그냥 찍어서 한두 문제 맞추겠다. 이렇게 전략으로 갔는데 요번에 지적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맨날 쉽게 나오다가 지적법이 어렵게 나오니까 세법은 공부 하나도 안 했죠. 등기법 해봤자 30%잖아요. 다 맞췄어도. 그러니까 이 수강생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적인 수험생은 등기법 어려워하기 때문에 등기법은 공부 안 하면 안 되고요. 세이브하는 전략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지적하고 세법 합쳐서 70%잖아요. 여기서 고득점 전략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물론 34회 시험에서는 지적법이 어렵게 출제됐지만 그러더라도 이제 지적하고 세법에 고득점 전략을 세우시고요. 여기서 고득점 목표를 세우시자는 걸 꼭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여러분요, 어떻게 푸냐면, 등기법이 먼저 나와요. 2차 2교시에서는 등기법 먼저 문제가 나오고, 지적법 문제 나오고, 세법 문제가 이렇게 구성돼서 나오는데, 그럴 때 1번부터 이제, 여러분이 24번까지 해서 등기법이 먼저 1번부터 출제가 돼요. 그럴 때 등기법은 제껴놓고, 지적법 풀고, 그 다음에 세법 풀고, 등기법 나중에 푸는 이런 전략으로 일단 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가 조세 총론이라는 과목들은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네요. 예. 조세 총론에서는 이제 세법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다룬 부분인데 아까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조세란 게 어떤 건지 특징들을 파악하시고 또 조세를 분류해요. 가끔씩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가끔씩 한 문제가.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요게 이제 징수 방법이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요거 잘 이해해 두시고 그 과정들을 흐름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 올해 개정이 있는데요. 자, 개정이 있는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도 있고 이번에 또 12월 말에 개정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산세에 관한 내용은 올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제가 작년에는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이 부분에서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찍어드렸는데 여기서 소멸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어떻든 간에 올해는 소멸보다는 성립과 확정 부분이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잘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자, 여기 이 부분이 또 35회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산세와 조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이 부분을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35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비하셔야 되고요. 34회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 안 됐던 권리구제, 조세 불복 절차, 서류 송달, 요 부분들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34회, 4회와 33회에서 요 부분들에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요 부분이 또 출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대략적인 내용만 살짝 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방세에서 이제 취득세 2문제 정도 출시 예상할 때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골고루 주요 내용들 섞어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취득세
취득이 뭔지 또 어떻게 취득되는지 유형 이런 것들은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종합문제 지문 한 줄 정도 나오는 그런 정도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납세무자가 중요해요. 납세무자가 또 34회 시험에 나왔지만 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취득 시기가 34회 시험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 또 출제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세표준과 세율이 또 역시 35회 시험에서는 출제된다 생각하시고 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된 거 어디다 납부할지, 납세지는 종합문제 속에 지문 한 줄 나오는 거고요. 납세 절차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험에 무조건 또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요거는 이제 시험에 가끔씩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오고요. 자, 등록면허세를 또 보실 때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종합문제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 나올 것이고요.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제 예상대로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에서 두 문제 나올 때는 한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여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을 주의하시고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같은 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골고루 섞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문제가요. 다음 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 틀린 거. 그래서 묶고서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취득세 지문 한 문제에서 지문이 하나에서 한 서너 개 이렇게 나와요. 한 서너 개. 그리고 등록면허세 지문 한두 개 섞어서 한 문제가 우선다. 그럴 때 정답은 주로 어디 있냐면 등록면허세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묶어서 한 문제 나왔을 때는 지문을 1번부터 밑으로 읽어 내려가지 말고 5번부터 위로 읽어 올라오시라는 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읽고 올라오면서 5번부터 읽으면서 정답은 어디 주로 있을 확률이 10중 8구다? 등록면허세 있을 확률이 10중 8구라는 걸 당부드립니다. 자, 재산세는요. 부동산 보유 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제가 두세 문제 출제 예상된다고 그랬죠? 재산세 과세 대상 독립화 문제로도 최근에 빡성 문제로 나왔었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잘 나오니까 과세상 잘 보시고요. 토지 유형 구분이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토지 유형 구분은 직접적으로는 가끔씩 나오지만 간접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납세무자는 35회 시험에서 나온다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고요. 과세표준과 세율 작년에도 출제가 됐지만 올해도 또 역시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특히 과세표준 올해 특히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납세 절차는 종합문제에서 단골로 작년에도 정답 지문이 여기서 있었지만 단골로 나옵니다. 꼭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도 시험에 가끔씩 독립화 문제로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죠.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될 때 한 문제는 종합문제로 나머지 한 문제 나오면 주로 여러분들 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계산 납세 절차 이 부분에서 정답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지,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종합부동산세 어려운데 잘 보셔야 되고요. 계산대상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재산세랑 항상 또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소득세 총설에서는 여기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아까 한 문제씩 가끔 나오는 부분인데 가끔 나오는데 지금 33회, 34회만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33회 두 문제, 34회 한 문제가 출제됐죠. 이 부분에서 나오면 35회 시험 한 문제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거나 그래서 여기 매매업과 건설업은 공부 거의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 출제가 될 때 과세 대상 양도의 개념과 유형 작년에 제가요 최근에 이 과세상과 양도의 개념 유형이 29회 시험 이후에 출제가 안 됐어요. 한 4년, 4, 5년 출제가 안 됐는데 제가 35회 시험에서 34회 시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라고 별표 3개 하면서 나온다 했는데 과세상에서 박스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35회 시험은 양도의 개념과 유형에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과세상과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가끔씩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인데 34회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자, 사람이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나올 가능성은 낮다. 자, 양도소득세.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종합문제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너무 깊이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 양도세 계산 과정이 이제 양도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고 여기서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 세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 과정을 많은 중요한 논점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양도책 계산, 또 장기 포괄투표공제, 기본공제, 자, 세율, 작년에 세율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계산 과정에 많은 논점들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 문제 나오는 거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요. 한 세 문제가, 두세 문제가. 양도세 납세 절차는 35회 시험에서 나온다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는데 나온다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중심으로 해서 35회 시험에서는 정답 지문이 이제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부분이 그게 정답 지문이었는데 비과세에 관한 부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부계자산 양도세가 이제 한 3년 연속 나오다가 33회, 34회 안 나오는데 35회 시험에서는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또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도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 테마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자, 출시 비중은 낮아도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출시 비중은 낮아도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고득점에서 2차 과목 합격 전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실무하고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예. 자,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 새사대 하고 여러분과 그 가정에 건강과 복이 가득 깃들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공인중개사 도전하시는 분들은 올해 합격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응원하고요.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여러분들 도움을 청하시면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많이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해내기를 또 제가 응원하고 기원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오늘 우리 부동산 세법 고득점 전략을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